저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던 그 만화가 다시 한번 날짜를 찍었죠.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일본 전체가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 지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말하기를 날짜는 편집 과정에서 잘못 반영된 것이고 7월 5일을 말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7월이 일본의 변곡점이 될 것을 덧붙이면서 오히려 예언의 가능성은 더 크게 높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점점 한국으로 가는 일본인이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무서워서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랜슨 캐나다 출신으로 국제복지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사회 안전망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37세인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복지 시스템을 조사해 왔는데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 파악을 위해 장기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체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스키 료라는 작가가 1999년에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죠. 당시 작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그림으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2021년에 다시 나타나서 새로운 책을 냈어요. 2025년 7월에 일본의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소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거든요. 편의점에 가면 생수와 비상식량이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7월에 뭔가 일어날까? 동일본 대지진도 맞췄는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불안이 읽혔습니다. 이상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에 침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하더니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6월에 들어서자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향후 30년 내 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식 발표까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6월 중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노무라 유이치 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나온 거예요. 현재 과학 지식으로는 지진의 시기, 장소, 규모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날짜 예측은 거짓말이며 이는 유언비어입니다. 기상청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언비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예언을 반박했죠. 며칠 후인 6월 24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언의 당사자인 다스키료 작가가 출판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7월 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편집 과정에서 편집부가 혼동해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작가 본인이 직접 날짜를 부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덧붙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은 일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언이 유언비어로 규정되고 작가마저 구체적 날짜를 부정하자 일본 전체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였거든요. 마치 역시 일본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진은 오지 않았지만 일본 사회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일본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각부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로렌슨 박사님, 이번 지진 예언 소동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안전성을 어필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약 10명의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마치 제가 일본을 칭찬해 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지진 예언 소동에서 일본 국민들의 침착함을 보셨을 겁니다. 한 관료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큰 혼란이 있었겠지만 일본은 질서정연하게 대응했죠.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목격한 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재기하는 사람들, 예약을 취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문제들이 이미 일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어요. 관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8050 문제, 늘어나는 노인 범죄, 그리고 야미바이토라고 불리는 어둠의 아르바이트 문제 말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은 지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한 관료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한국처럼 사회 불안을 과장하지 마세요. 일본은 일본답게 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투도 그렇고 자신들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그렇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사실은 정반대였거든요. 박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관료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진 예언이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 일본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박사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진 예언은 일축했지만 더 무서운 현실은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그것이 정말 일본다운 길일까요? 회의실을 나오며 한국에서 조사했던 사회안전망 데이터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앞서 있었거든요. 이들은 지진 예언이 빗나간 것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를 위협하는 진짜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로버트가 다니던 일본 자동차 기업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거였어요. 올리비아, 나 해고됐어. 로버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2세인 남편은 캐나다에서 15년 넘게 기계공학 분야에서 일했고 일본에 온 후에도 그 경험을 인정받아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 50대 후반 외국인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로버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다른 회사를 찾아보자. 제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일본에서 50대 후반 외국인이 재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살 아들 카일이 다니던 도쿄의 게임 스타트업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거예요. 엄마, 회사가 3개월째 월급을 안 줘. 카일이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사장은 계속 다음 달에 준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지.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아봐. 엄마는 몰라. 여기서는 한 회사를 그만두면 다음 회사 찾기가 정말 어려워. 특히 외국인은 더 그래. 카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카일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죠. 카일아, 밥 먹어. 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끔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만 했죠. 로버트는 재취업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면접관이 대놓고 말하더라고. 52세면 너무 늙었다고, 일본어도 완벽하지 않고. 로버트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남편이 매일 밤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캐나다에서도 성공했는데 여기 와서 다 끝장났어. 올리비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날 밤 카일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살아있는지 관심도 없어. 나는 투명인간이야. 아들의 절규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한국 출장에서 조사했던 청년 재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 데이터들 말이죠.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도쿄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부야 뒷골목에서 처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야미바이토라는 어둠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한 청소년이 말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8,050 상황이라 제가 벌어야 해요. 50대인 아버지는 실업 상태고 80세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거든요. 8,050 문제를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50대 중년 자녀가 실업이나 사회 부적응으로 집에 틀어박혀 있고 80대 고령 부모가 그들을 부양하는 악순환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의 반응이었어요. 파출소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도쿄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야미바이토 조직은 해외에서 원격으로 지시하니까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정부는 표면적인 통계만 신경 쓰고 있어요. 실제 현실은 외면하고 있죠. 경찰관의 말에서 깊은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에는 도쿄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NGO 조사 자격으로 면담을 신청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들어오는 노인 범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일부러 잡히려고 해요. 감옥이 집보다 낫다면서요. 일부러요? 네, 감옥에서는 따뜻한 밥과 잠자리가 보장되거든요. 밖에서는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교도관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노인들은 이런 이유로 감옥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부럽습니다. 한국은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치소를 나오며 마주친 한 노인분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75세 할머니였는데 편의점 절도로 들어온 지 3번째라고 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춥고 배고파요. 여기가 더 나아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선진국 일본의 현실인가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첩에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현실이 여기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가족의 위기였습니다. 로버트가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올리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회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이 우리 가족은 망가졌어. 남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카일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는 매일 면접에서 거절당하고 있는데 넌 일본 사회 문제나 조사하고 다니고 있잖아. 로버트, 그건 아니야. 이제 지겨워. 우리가 캐나다를 떠날 때 너는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야? 실업자와 히키코모리가 된 거잖아. 로버트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카일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카일이 책상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카일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는 세상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 하나도 못 구해주잖아.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여기서 투명인간이야. 회사에서도 무시당하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런데 엄마는 일본 사회 문제나 걱정하고 있어. 카일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23살 청년이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일아, 엄마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건데? 엄마도 결국 이 시스템 안에 갇힌 거잖아. 일본 정부가 원하는 보고서 쓰라고 하면 써야 하고 진실 말하면 미움받고. 아들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카일이 갑자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로버트와 저는 밤새 도쿄 시내를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쯤 한 경찰 파출소에서 카일을 발견했어요. 벤치에 앉아 과호흡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카일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카일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여기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일이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달라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조차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었던 거죠. 지진 예언은 빗나갔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 무서운 현실이 닥쳐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언이나 소문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카일의 그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한국 고령화 및 청년 복지 시스템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이었죠. 올리비아, 이거 기회일 수도 있어. 로버트가 메일을 읽어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끝장나는 것보다는 낫겠어. 평소 신중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카일도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면 거기 IT 환경이 좋다고 들었는데 가족 모두가 한국행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버틸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최대 30초도 걸리지 않았죠. 공항 와이파이는 정말 초고속이었고 휴대폰으로 의료 예약까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야? 카일이 신기해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캐나다보다도 편리한 것 같은데 로버트도 놀라워했어요. 서울대 연구소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도착해서도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로버트가 한국 IT 회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50대 후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할 거라고 걱정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게 오히려 좋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동료들과 나눠주세요. 면접관이 로버트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로버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경험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야. 남편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카일도 청년 창업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실패는 축적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좌절과 실패가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분위기였는데 한국에서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연구소에서 한국의 사회 안전망을 직접 조사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의 청년 지원 시스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노인 복지 정책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목격했던 8050 문제나 노인 범죄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로버트가 한국 IT 스타트업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정식 채용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동료들이 내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풍부하다고 존중해 주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카일도 한국 동료들과 작은 게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엄마, 여기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아. 아이디어가 좋으면 바로 반영해주고 실수해도 격려해줘. 카일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여기선 다시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동네 주민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아파트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에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정이었거든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웃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아빠, 우리 진짜 여기서 계속 살까? 카일이 자전거를 타며 물어봤어요. 그래, 여기가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 같다. 로버트가 대답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서울국제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였어요.
난카이 지진 예언은 빗나갔지만 일본의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였죠. 한국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놀라운 건 일본에서 온 참석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료 연구자들, 경찰관들, NGO 활동가들까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어봤어요. 한국에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로 한국이 더 나은 환경인가요? 일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조차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포럼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 모델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사회통합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날 저녁 한강 벤치에서 가족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카일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과 일본, 독일을 잇는 복지협력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한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국제 포럼에서의 발표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온 참석자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조용히 제게 다가온 일본 NGO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더 나은 환경인가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일본 경찰관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에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일본인 중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37.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회학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사회통합 시스템은 미래 복지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복지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진정한 사회 발전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한국을 깎아내리며 일본의 우수성만 강조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국제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외교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형 사회안전망 모델의 해외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사님의 경험과 연구가 한국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일독 복지협력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나라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죠. 첫 번째 워크숍에는 세계 각국에서 30여 명의 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일본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찾은 희망까지 말이에요. 난카이 대지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안전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희망을 찾았죠. 이제 그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는 예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그 예언은 삶의 방향을 바꾼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외면당하고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회, 따뜻한 연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